소셜미디어는 정보를 공유하고 다른 사람들과 소통할 수 있는 강력한 플랫폼입니다. 하지만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이 겉보기와 같지는 않으며 여러분이 접하게 되는 일부 콘텐츠는 의도가 의심스러운 사람들이 만들었을 수도 있습니다. 이 영상에서는 겉보기에는 평범해 보였지만 실제로는 살인 충동을 숨기고 있었던 5명의 소셜미디어 이용자들을 살펴보겠습니다. 보트 섹슨 07 스티븐 맥컬러 보트 섹슨 07로 더 잘 알려져 있습니다. 유튜브에서 그는 주로 SF 시리즈 닥터 후와 관련된 다양한 주제와 다른 SF 프랜차이즈의 상품에 대한 콘텐츠를 업로드했습니다. 그의 채널은 적당한 성공을 거두어 4만 명이 넘는 구독자를 얻었습니다. 맥컬러는 닥터 후와 관련된 모든 것에 열정을 가진 평범한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그는 장난감과 다른 SF 상품의 리뷰어로서도 높이 평가받았습니다. 보트 섹슨 07은 그가 원래 채널에서 저작권과 공정 이용 문제로 유튜버와 갈등을 겪은 후 만든 두 번째 채널이었습니다. 맥컬러는 매 영상에서 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오늘 리뷰할 상품의 팬 여러분이라고 인사하며 시작했습니다. 그는 그 다음에 장난감이나 수집품을 소개하고 제품의 장단점에 대해 아주 자세하게 설명하곤 했습니다. 그의 라이트세이버 리뷰를 한번 보시죠. 이게 손잡이 안으로 완전히 들어가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2022년에도 왜 아직 이런 문제가 있는 걸까요? 최근 몇 년간 나온 세이버 장난감들처럼 이 제품도 해제 버튼 없이 손목을 돌려 뽑는 방식입니다. 그의 영상 중 하나에서 그는 세상을 떠난 자신의 반려견 스모키에게 경의를 표했고 댓글에서 시청자들의 공감을 얻었습니다. 이것은 그가 세상을 떠난 사람들, 특히 그의 부모님을 포함해 올린 많은 추모글 중 하나였습니다. 그의 몇몇 영상에서는 그의 친구이자 동료 팬인 앤서니 머니가 함께 출연했습니다. 맥컬러는 장난감에 대한 완벽주의로 유명했으며 장난감이 TV쇼나 영화에 나오는 소품과 매우 비슷해야 한다고 자주 주장했습니다. 디테일과 가동성이 뛰어난 액션 피규어는 그를 자주 감탄하게 만들었습니다. 그의 시청자들에게 그는 그냥 평범한 남자였지만 닥터 후와 그와 관련된 주제들에 집착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맥컬러에게는 훨씬 더 어두운 면이 있었습니다. 2022년 12월 18일 밤, 맥컬러는 그가 그랜드 테프트 오토바이스 시티를 플레이하는 사전 녹화된 영상을 6시간 동안 방송했습니다. 그는 스트림에 폭력적인 밤 크리스마스 라이브 게임이라고 이름 붙였습니다. 그는 라이브라고 주장했지만 라이브가 아니란 단서나 힌트는 없었습니다. 맥컬러는 컴퓨터가 다운될 수 있기 때문에 시청자들과 상호작용할 수 없다고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했습니다. 그는 여자친구 나탈리에 대해 이상한 말장난도 했습니다. 예를 들어 그는 차를 뒤집으면서 현실에서는 그렇게 되지 않을 거라고 말하며 정말 나탈리 같네 라고 욕설을 섞어 말했습니다. 그는 카메라를 보며 씩 웃으면서 정말 나탈리 같네 라고 욕설을 섞어 말합니다. 한번 보시죠. 이리디디디디. 그래, 그게 바로 물리학이야. 그게 실제 세계에서 일어날 일이야. 시발, 완전 맞아. Absolutely. 하지만 실제로 그건 생방송이 아니었어. 그건 그가 자신의 여자친구 나탈리 맥널리를 죽였다는 사실을 숨기기 위한 위장이었어. 그녀는 그의 아이를 임신한 지 15주였지. 32살의 나탈리는 2022년 12월 18일 벨파스트 러건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숨진 채 발견됐어. 그녀는 칼에 찔린 상처와 목이 눌린 흔적, 그리고
머리에 둔기에 맞은 상처도 입고 있었어. 다음 날 맥컬러가 체포됐지만 그는 2023년 2월 이되어서야 그녀의 살인 혐의로 기소됐어. 그는 보석으로 풀려나르고 여러 번 시도했지만 그 이후로 계속 구금된 상태야. 이러한 요청들은 맥컬러가 거짓 알리바이를 만들기 위해 라이브 유튜브 스트림을 조작하는 등 극단적인 행동을 했기 때문에 거부됐어. 맥컬러는 나탈리를 살해한 후 나탈리의 휴대폰으로 그녀가 당뇨병성 혼수 상태에 빠졌을지도 모른다는 걱정을 표현하는 문자도 보냈어. 그는 심지어 나탈리의 가족들과도 상심한 남자친구인 척하며 교류했어. 추가 조사 결과 맥컬러의 인터넷 검색 기록에는 총살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머리에 총을 맞는 것과 심장에 총을 맞는 것 중 어느 쪽이 더 고통스러운가 와 같은 검색이 포함되어 있었어. 그의 살인 재판은 2025년 5월 6일에 시작될 예정이야. 그때쯤이면 그는 이미 2년 넘게 감옥에 있었을 거야. 이 글을 쓰는 시점에서 보트 섹슨 07은 아직도 유튜브에 있어. 제이크 데이비슨 2021년 13일 금요일 오전 10시 30분경 유튜브 계정 프로페서 와플이 정지되었어. 그해 6월에 만들어진 이 계정은 22세의 제이크 데이비슨이 소유하고 있었어. 처음에는 그 내용이 꽤 무해해 보였어. 제이크가 운동을 하거나 자신의 피트니스 목표에 대해 이야기하는 영상들이었지. 하지만 운동 영상뿐만 아니라 그는 점점 더 어둡고 자기 연민에 빠진 브이로그도 올렸어. 그 영상들에서 그는 자신을 터미네이터에 비유하기도 했지. 이 영상이 그의 계정이 정지되기 전에 올린 마지막 영상이야. 한번 봐봐. 9번째는 도대체 내가 왜 신경 써야 하지? 대체 뭐 때문에? 알겠지? 나는 여전히 같은 집, 같은 상황, 같은 위치에 있어. 여전히 모든 게 그대로야. 대부분의 시간 동안 세상과 맞서 싸운 건 나 혼자였어. 그냥 내 등에 엄청나게 무거운 바위를 짊어지고 끝없이 오르막길을 오르며 싸워온 건 나 혼자였어. 알지? 내가 볼 때는 반이나 받을 자격도 없는 사람들이 그걸 누리는 걸 보면서 말이야. 그 사람들은 아무런 노력도 없이 정상까지 공짜로 올라가고 있어. 터미네이터 영화의 전제는 모든 것이 너에게 불리하게 짜여 있다는 거야. 인류에겐 희망이 없고 우리는 멸종의 벼랑 끝에 있어. 이 기계들은 멈출 수 없는 살인 기계들이야. 이길 수도 없고 머리로 이길 수도 없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류는 끝까지 싸우려고 해. 물론 영화라는 건 알지만 가끔은 나도 내가 터미네이터 같은 존재라고 생각하고 싶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알잖아, 내 말을. 알지? 거의 완전한 시스템 고장에 이르러도 계속해서 임무를 완수하려고 해. 분명히 제이크는 문제가 많은 청년이야. 하지만 그 영상을 본 사람 누구도 다음 일을 상상하지 못했지. 2021년 8월 12일 데이비스는 그의 어머니 맥신과 신체적 충돌을 벌였고 이 과정에서 그는 어머니의 목을 잡고 플리머스 키의 지역 비딕 드라이브에 있는 집의 침실에서 나가지 못하게 했다고 전해진다. 맥신은 너무 두려워서 자신의 자매에게 전화를 걸었고 언니는 곧바로 경찰에 신고했다. 곧이어 제이크는 합법적으로 소유한 펌프액션 산탄총으로 어머니를 향해 총을 쏘아 그녀를 살해했다. 그는 집을 나와 플리머스 거리를 돌아다니며 거리에서 3살 된 여자아이와 43살 된 그녀의 아버지를 살해했다. 다음으로 그는 이웃집 현관문 창문을 통해 총을 쏘아 53살 여성과 그녀의 33살 아들에게 부상을 입혔다. 그는 계속 이동하여 근처 공원에서 59살 남성을 총으로 쏘아 살해했다. 제이크는 그 후 로열 네이비 애비뉴를 따라 걸어가 핸더슨 플레이스로 갔고 18시 13분에 미용실 밖에서 66살 여성을 총으로 쏘아 치명상을 입혔다. 이 시점에서 그는 지나가던 행인에게 침착하게 "걱정할 것 없어, 친구" 라고 말했다. 그는 계속 걸어가다가 주차장 구역에 들어섰고 그곳에서 시민들에게 언어적으로 위협을 가했다. 그는 총을 쏘지 않고 떠났다. 잠시 후 경찰이 도착하자 제이크는 스스로에게 총을 겨누었다. 학살이 벌어진 후
정신질환을 앓고 있던 남성이 어떻게 합법적으로 총기를 소유할 수 있었는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었다. 이 사실이 밝혀진 후 제이크는 어릴 때부터 자폐증과 ADHD 진단을 받았으며 어린 시절에는 특수교육이 필요한 아동을 위한 학교에 다녔던 것으로 드러났다. 당국은 그의 정신건강 문제를 알고 있었지만 2018년에 그에게 여전히 산탄총 소지 허가를 내주었다. 허가는 이후 폭행 혐의로 2020년에 취소되었지만 그의 난동 한 달 전에 다시 반환되었다. 모든 단서는 그의 유튜브 영상뿐만 아니라 그가 레딧에 올린 게시물에서도 드러났다. 그는 그곳에서 자신의 문제를 치료받으라고 반복적으로 설득했던 어머니에 대한 적대감과 원망을 드러냈다. 제이크는 인셀 및 인셀 관련 콘텐츠를 구독했고 총기 커뮤니티에서도 활발히 활동했다. 총격 사건 이후 제이크의 모든 소셜미디어 계정은 삭제되었다. 검시 배심원단은 모든 피해자에 대해 불법 살해라는 평결을 내렸다. 이 끔찍한 참사의 유가족들에게 깊은 위로의 마음을 전합니다. 나심 나자피 악담. 나심 나자피 악담은 캘리포니아주 리버사이드 카운티에서 할머니와 함께 살던 38살의 이란계 미국인 여성입니다. 그녀는 열정적 비건 운동가이자 동물 애호가였습니다. 나심은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텔레그램, 유튜브와 같은 소셜미디어 플랫폼에서 활발하게 콘텐츠를 공유했으며 페르시아어, 아제르바이잔어, 영어, 터키어 등 여러 언어로 게시물을 올렸습니다. 그녀의 콘텐츠는 이란 소셜미디어에서 입소문을 타며 큰 주목을 받았습니다. 그녀는 강한 신념을 가지고 있었으며 동물의 윤리적 대우를 위한 사람들, 피터와 함께 시위에 참여했습니다. 미국 해병대가 외상 환자 훈련 절차에 돼지를 사용하는 것에 반대했습니다. 또한 그녀는 유튜브에 대한 불만을 매우 공개적으로 표현했으며 플랫폼이 자신의 채널을 차별한다고 믿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웹사이트에서 정기적으로 불만을 표출하며 유튜브가 내 채널의 조회수를 막기 위해 필터링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녀는 또한 회사가 자신의 대부분의 영상에서 수익 창출을 중단했다고 언급했습니다. 그녀의 유튜브 채널에는 독특한 운동 영상, 충격적인 동물 학대 반대 영상, 그리고 비건 요리 튜토리얼 등 다양한 콘텐츠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게 그녀가 올린 영상 유형입니다. 그녀의 소셜미디어 계정이 비활성화되어 있어서 이 영상들은 뉴스 채널에서 가져온 클립입니다. 그리고 제 영상을 확인해 보시면 제 새 영상들은 거의 조회수가 나오지 않고 예전에 조회수가 많았던 영상들도 조회수가 멈췄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건 제가 필터링 되기 때문이에요. 유튜브 성장은 제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모든 건 누가 내 채널을 관리하느냐에 달려 있어요. 그 사람이 당신의 영상을 좋아하면 당신의 영상이 조회수를 얻을 수 있게 해줄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그녀의 가족은 그녀의 좌절감을 알고 있었고 2018년 3월 31일에 경찰에 그녀의 실종을 신고했습니다. 그들은 당국에 그녀가 유튜브에 대해 강한 부정적인 감정을 가지고 있었으며 그녀가 회사 사무실에 가려고 할 수 있다고 우려된다고 알렸습니다. 그들의 우려는 정당했습니다. 그녀의 유튜브에 대한 분노는 복수를 위한 계획을 세우게 만들었고 당국에 신고되었을 때 아크담은 이미 9mm 스미스 앤 웨슨 반자동 권총을 구입하고 등록한 상태였습니다. 2018년 4월 2일 아침 경찰관들은 마운틴뷰에 있는 월마트 주차장에서 아크담이 차 안에서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곳은 유튜브 본사에서 남쪽으로 23마일, 즉 37km 떨어진 곳입니다. 경찰관들은 그녀를 위협적인 인물로 인식하지 못했으며 아크담의 아버지가 제기한 우려를 그들이 알고 있었는지는 여전히 불분명합니다. 다음 날 오후 12시 46분경 캘리포니아 샌브루노에 있는 유튜브 본사에서 총격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범인은 곧바로 나심 나자피 아크담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그녀는 외부 주차장을 통해 들어와 야외 파티오로 접근한 뒤 스미스 앤드 웨슨 90mm 반자동 권총으로 총을 쐈습니다. 아크담은 3명을 다치게 했고 그중 1명은 중상을 입었습니다. 이후 그녀는 같은 총으로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이 비극은 소셜미디어로 이익을 얻으려는 이들에게 경고가 됐습니다. 이 분야에서의 실패는 아크담의 정신 건강에 심각한 영향을 미쳤고 그녀의 모든 분노가 유튜브로 향하게 되어 결국 비극적인 죽음으로 이어졌습니다. 아크담이 사망한 후 트위터에서는 그녀를 표현의 자유를 위한 순교자로 묘수사했습니다. 일부 우익 계정들은 검열이 죽인다라는 해시태그를 사용해 부당하게 이번 총격 사건의 책임을 유튜브에 돌렸습니다. 켈시 터너. 켈시 터너는 인스타그램과 잡지 모델이었으며 온라인에서는 배드바비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이 신인 모델은 플레이보이 이탈리아와 맥심 표지에 등장했으며 인스타그램에서 수천 명의 팔로워를 보유하며 소셜미디어에서 큰 존재감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일이 끊기자 켈시는 어린 아들을 돌보면서 생계를 유지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소셜미디어에서 유명한 아동 심리학자 닥터 토마스 버차드와 연락하게 되면서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그들의 예상치 못한 관계는 빠르게 발전했고 버차드는 아름다운 25세 켈시에게 깊이 빠져들었습니다. 교회 화답하듯 그녀는 그가 아낌없이 베푼 경제적 지원과 선물을 기꺼이 받아들이고 점점 의존하게 되었으며 덕분에 호화로운 생활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켈시보다 훨씬 나이가 많았던 버차드는 기꺼이 그녀의 사치스러운 생활을 지원해 주었습니다. 2019년 초 켈시 터너는 라스베이거스에 머물면서 버차드가 비용을 대는 집에 살고 그의 지원으로 차를 몰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수년간 그녀를 후원한 끝에 버차드는 3월 1일 그 집에 깜짝 방문을 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는 오랜 여자친구 주디 어브에게 켈시가 자신의 돈을 처방약 중독에 쓰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후 켈시가 거짓말쟁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고 집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직접 확인하고 싶어 했습니다. 버차드는 몰랐지만 터너는 함께 사는 남자친구와 2명의 하우스메이트가 그 집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가 도착한 후 그는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따져 물었습니다. 두 사람은 바에서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크게 다투었습니다. 터너의 하우스메이트 페나는 또한 차에 있었고 그녀는 그 다툼을 목격했습니다. 집에 돌아온 후에도 싸움은 계속되었고 터너는 버차드가 자신의 휴대폰에 아동 포르노를 가지고 있다고 거짓으로 비난하기 시작했습니다. 버차드는 침실 중 한 곳으로 피신했고 터너의 남자친구 존 캐니슨이 그를 따라가 야구방망이로 때리기 시작해 심각한 부상을 입혔습니다. 그들은 겁에 질린 의사를 차에 태운 뒤 페나에게 버차드가 구타당한 침실의 흔적을 치우라고 명령했습니다. 이후 캐니슨은 터너가 부추기는 가운데 총기로 버차드를 때려 숨지게 했습니다. 그들은 그의 시신을 차 트렁크에 남겨두고 차량을 버렸습니다. 버트랑이 집에 돌아오지 않자 주디 어프는 실종 신고를 했습니다. 며칠 후 버려진 차량이 라스베이거스 외곽의 사막도로에서 발견되었고 버트랑의 시신도 발견되었습니다. 터너, 해니슨 그리고 페나는 살인 후 캘리포니아로 도망쳤지만 결국 페나는 그들에게 자신을 라스베이거스로 돌려보내달라고 설득했고 라스베이거스로 돌아온 페나는 경찰에 자수했습니다. 2022년 7월 해니스는 2급 살인과 공모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그는 징역 18년에서 45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페나는 터너에 대한 증거를 제공하고 방조죄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재판 대기 중 터너는 아이를 낳았습니다. 그녀는 나중에 알포드 항변을 받아들여 무죄를 주장하면서도 2급 살인죄에 대해 유죄를 인정할 수 있었습니다. 그녀는 징역 10년에서 25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살인사건 후 게시물은 없지만 그녀의 인스타그램 계정은 여전히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그 후 터너가 자신의 생활을 지원해주던 남성을 살해한 이유는 그 남성이 정신을 차리고 더 이상 그녀에게 돈을 주고 싶지 않아 했기 때문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그렇게 뛰어난 경력을 가진 남성에게는 안타까운 결말입니다. 클레어 밀러는 틱톡에서 립싱크 영상과 콩트에 특화된 컨텐츠로 꽤 많은 팔로워를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클레어는 영상을 본 이들에게 평범하게 소셜미디어로 생계를 잇는 소녀로 보였습니다. 그리고 2021년 2월까지 14세의 클레어는 약 22,000명의 인상적인 팔로워를 모았습니다.
이 영상들은 대부분 무해하며 밀러가 슬픈 팝송에 립싱크하거나 방에서 춤추는 장면을 담고 있었습니다. 다른 영상들에는 그녀의 유쾌한 아버지가 익살스러운 표정이나 기타 연주, 농담하듯 밀러의 카메라를 의식하는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프라인에서 그녀의 삶은 매우 달랐습니다. 클레어는 동부 펜실베이니아에 있는 랭커스터 카운티 데이 스쿨에 다녔으며 그녀의 언니 헬렌도 같은 학교에 다녔습니다. 두 자매는 사랑이 많은 부모님 밑에서 자랐습니다. 하지만 헬렌은 뇌성마비를 가지고 태어나 부모님의 많은 관심과 보살핌이 필요했습니다. 방금 본 영상에 그녀가 나옵니다. 클레어는 종종 동생을 돌보기 위해 가족을 도왔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모르게 클레어는 동생에 대한 분노를 품고 있었고 자신의 방에서 위안을 찾으며 많은 시간을 보내며 틱톡 계정에 영상을 올리곤 했습니다. 2021년 2월 22일 겉보기에는 평범한 일요일 저녁에 상황이 극에 달했습니다. 가족들은 잠자기 전 서로 잘 자라고 인사했습니다. 클레어가 다음 일을 미리 계획했는지 즉흥적으로 결정했는지는 확실하지 않습니다. 2021년 2월 22일 월요일 새벽 1시경 클레어는 부엌에서 가져온 칼을 들고 헬렌의 침실로 몰래 들어갔습니다. 그곳에서 그녀의 여동생은 깊이 잠들어 있었습니다. 클레어는 헬렌의 목을 여러 차례 찌른 뒤 그녀의 얼굴 위에 베개를 덮었습니다. 몇 분 뒤 클레어는 911에 전화를 걸어 마나인 타운십 긴급 구조대원에게 자신이 여동생을 죽였다고 말했습니다. 경찰은 5분 만에 클레이튼 로드 1500번지 일대에 도착했고 밀러가 밖에서 기다리고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제가 여동생을 찔렀어요 라고 그녀가 말했습니다. 처음에 당국은 밀러가 어떤 알 수 없는 가족 사고로 인해 충격을 받은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그녀의 외모를 주목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클레어의 잠옷은 피로 흠뻑 젖어 있었고 근처의 붉은 눈은 그녀가 손을 닦으려고 했던 것을 암시했습니다. 클레어가 경찰에게 죽은 여동생이 침대에 있다고 말하자 경찰은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비극적으로도 마크와 마리 밀러는 경찰이 집에 들이닥칠 때까지 딸이 살해당한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경찰 중 한 명이 헬렌의 침실에 들어가 베개를 치우자 헬렌의 가슴 바로 위 목에 칼이 꽂혀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경찰은 헬렌을 소생시키려고 시도했지만 안타깝게도 이미 너무 늦었고 그녀는 오전 4시 13분에 사망 판정을 받았습니다. 클레어는 체포되어 살인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살인사건 이후 클레어의 틱톡에 피 묻은 라텍스 장갑과 피로 뒤덮인 장난감 기린이 등장하는 불길한 영상이 올라왔습니다. 한번 보시죠. 시청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업로드 이후 밀러가 체포된 후 팔로워 수가 급증하면서 그녀의 틱톡 페이지는 삭제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많은 이용자들이 그녀의 영상을 캡처해 자신의 페이지에 다시 올렸고 대부분의 영상은 여전히 틱톡에서 볼 수 있습니다. 댓글에는 그녀의 범죄에 대한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2023년 3월 10일 현재 16세인 클레어는 3급 살인 혐의를 인정했고 앞으로 12년 6개월에서 40년까지 교도소에서 복역하게 됩니다.